서울시장 되자마자 유흥주점에 영업 제한을 풀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 방식이 뭐냐? 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진단 키트 사용해가지고 요게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방식이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주말에 백화점에 사람 몰렸다고 해서, 제주도에 사람 몰렸다고 해서, 투표장에 사람 몰렸다고 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흥업소, 클럽, 식당 이런 데라고. 왜? 마스크를 벗고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 이게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해. 자영업자분들 뭐 영업시간을 12시까지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시 말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커피숍에서도 식당에서도 딱 취식하는 것 빼고는 무조건 마스크 써라 할 정도로 가장 많이 감염되는 것이 그런 곳들인데 그냥 뭐 진단키트 사용해가지고 음성으로 나오면 들여보내고 하겠다 이 방식도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더 방역을 조여서 빨리 끝내자고 하는 게 난 더 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가치관은 그래요. 이렇게 해서 특히 유흥업소 같은데 12시까지 영업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방식은 그냥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그 거리라는 게 물리적 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때는 한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좀 덜하지만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같은 공간 안에 많은 사람이 머물고 있다면 그게 감염 가능성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공간 안에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사회적 거리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리라는 개념을 그냥 물리적 거리로만 판단해서 시간을 늘려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면 사실 결과적으로 다시 피해를 입는 건 자영업자들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나고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뭔가 어떤 장사가 회복되는 그런 기분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방역 조치가 느슨해짐으로써 이게 감염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단계를 강화하기 시작하면 다시 이전 단계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또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살만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고비를 넘겨야지 우리가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밀폐된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게 문을 열어놓고 네. 장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진단키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진단키트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진단키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주워 들고 나온 게 오세훈입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진단키트가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의료진이 사용하고 있는 신속 항원키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신속 항원키트를 시범 사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아예 이 유흥업소들을 자유롭게 영업을 풀어주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과 같이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과연 어떤 나라들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원론적으로. 백신이 검증이 되기도 전에 그 위험한 상태에서 걔네들은 조기 백신 접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무리수를 뒀었던 거예요. 이 진단키트 역시도 마찬가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걔네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키트, 신속 항원키트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받는 PCR 검사랑 비교했을 때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 약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왜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것이냐? 걔네들은 우리처럼요. 바로 인근에 그 선별진료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검사에 응하고 참여해주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가 진단을 하라고 진단키트를 나눠주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거기서 양성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래도 차 끌고 와서 검사를 좀 제대로 받아봐라 라는 의미에서 진단키트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여러분들 그대로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 유흥주점 룸사롱 같은 데 갈 때 이미 취한 상태에서 3, 4차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게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한 20분 동안 밖에 담배 피면서 들어갈 때 입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칩시다. 그럼 그 정확도가 그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들여보내면 되겠습니까? 얘가 진짜 양성인지 음성인지 사실상 판정이 나온 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서 술 먹고 그 유흥 접객원들과 같이 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PCR 검사를 받았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루 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다음에 또 다시 우리 자가격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꼴랑 이 키트 하나 사용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술 먹고 뽀뽀하고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로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맞아요. 이건 어깃장 놓기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이 방역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흥 단란 감성주점 및 헌팅 포차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해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서울형 거리두기를 하겠다 이런 건데 제가 알고 있는 뭐 기자놈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굉장히 진보적 기자라고 했는데 이 친구 카톡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어떤 영업 그 말하는 클럽 같은 데요. 영업 시작 시간이 새벽 5시야. 그러니까 그게 변칙으로 그걸 악용해 먹는 거거든요. 마스크 벗고 춤추고 술 마시고 놀아. 요거를 예를 들면 진단 키트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검사하고 들여보내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안에서 마스크 아예 안 쓰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약간 면접 받은 느낌이 있잖아. 나는 음성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사실은 오세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느낌은 그래. 농담이지만 가족 중에 헌팅 포차 하는 사람 있나? 셀프로 내곡동 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그 방역 단계를 낮추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이완되는 거랑 비슷해요. 진단 키트를 통해 가지고 거기 합격한 사람만 들여보내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선동하는 거 다 알죠. 자영업자분들 힘들다는 거. 저는 혹시나 생각이 있으면 식당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12시까지 하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는데 이런 막 술 먹고 이게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예요. 막 턱스크하고 마스크 벗고 춤추고 놀고 교회하고 일부 교회랑 요런 데가 가장 집단으로 이렇게 감염되는 그 원흉인데 이걸 이렇게 풀겠다고 하는 게 좀 웃긴 것 같고요. 대구시도 한번 풀었다가 바로 처리했던 게요. 책임 못 집니다,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유흥업소라는 게 딱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콜라텍, 홀덤펍은 뭔지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냥 감성주점, 헌팅포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를 풀어주려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지가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거는 학교라던가 요양원이라던가 지금 부모님 못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유흥주점부터 풀어주자라는 말을 시장이 하냐는 거죠. 그게 처갓집입니다.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네. 이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술을 먹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업소들이란 말이죠.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대전 사건으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결국 원정 술자리를 종용하고 있는 그런 행위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을 뽑은 효과들이 지금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게 그 집값 막 하루에 이틀 사이에 뭐 몇억 올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미친 짓이에요. 집값이 오르면은 2030한테 비싼 집이 돌아오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오세훈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선거에 당선됐잖아요. 뭐 일주일 안에 규제를 싹 풀겠다. 막 당선되니까 말이 바뀌잖아요. 속도 조절해야 속도 조절하겠다.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남도 만족을 못 시키고 서울시장이 되면은 국민의 힘의 성향만 갖고 정치 절대 못 하니까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대충 이런 식으로 선동만 하다가 끝나겠죠. 근데 이제 올 것이 하나 온 게 그 소위 말하는 보수단체들 정광훈 부류가 지금 쉽게 표현해서 광화문 열어달라고 지금 오세훈한테 촉구하고 있어요. 진 빚이 있잖아.
오세훈 입장에서는 그런 애들한테 진 빚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마냥 안 풀어주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울시장이 풀고 싶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방역 상황에서는 이게 그 정은경 본부장 같은 분들의 권한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방역 관련 법률이 훨씬 더 먼저 적용되는데 서울시장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 방역당국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장, 우리 자치단체별로 그 사정의 상황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도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근데 49조 1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호에 집회, 여러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그러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거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제가 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어떤 위에서 내려 누르는 방법이랑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을 그냥 샌드위치 만들어서 까버리면 되는 건데요. 위에서 내려보내는 방식은 이 49조 7항에 보면요. 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별표 이렇게 해서 별표는 법에 별도의 표라고 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읽어보진 않았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뭘 넣느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보건복지부령 별표 내용을 집어넣으면 오세훈은 이 행정처분 기준에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 보건복지부령을 제정해서 개정해서 공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방역당국은 광역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구청장들도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 우리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 대부분 우리 쪽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구청장들이 다시 다 제한시켜버리면 됩니다. 일일이 하나씩 구별로, 자치구별로 제한시켜버리면 불가능해집니다. 예. 어쨌든 오세훈이 그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세훈 뽑아놓으면 뭐 집값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이상한 투표 한 거라니까. 간단히 말해서 강남 대 비강남으로 투표한 거에 일부가 거기에 저 선동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오세훈 뭐 저러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안 되면 아 씨발 또 사퇴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좀 뭐 너무 큰 기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오세훈은 뭐 이렇게 저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자기가 선거 때 했던 말들 지킬 수 있는 거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어준 뉴스공장장 TBS 퇴출해야 된다. 이건 뭐 몇만 명 됐다고 청와대 청원이 물론 청와대 청원 자체가 뭐 청와대가 이거를 답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지만 그렇다니까요. 다른 걸 떠나서 저쪽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준 거야. 막 이제 문제는 이런 거지. 어떤 세력이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되면 그 득세한 범위 내에서 한쪽은 사기가 죽고 저쪽에서는 막 진짜 막 말 타고 막 마적대가 돌아다니면서 김어준도 막 잘라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오늘 그 리얼미터 기준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33%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역대 최저라고 얘기하는데 네.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역대 최고예요. 그렇죠. 이 측면을 분명히 봐야 되고.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저가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기가 죽을 필요가 없고요. 네. 박근혜 때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소리 나왔었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뭐 지지율 얼마가 나온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막 저쪽이 기세를 올리고 있고 민주당의 내용에 빠지고 있고 한 데서 민주당 지지율도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사기가 죽으실 필요 없이 우리들처럼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최고의 방어예요. 최고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고. 잘못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게 먼저 낫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왜 청와대에 거기다 올린 거죠 도대체? 전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이 지지율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 선거 기간 중에 우리가 40%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선거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김어준 총수의 뉴스공장이라는 이 부분을 오세훈이가 사실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얘가 이제 우리 서울시 의회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말 안철수하고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겠는가 서울시에서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만큼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서울시 내부 공무원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얘가 김어준 총수를 내보내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두 번째, 청와대에다가 이걸 왜 청원을 올립니까? 청와대에서 김어준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 청와대가 불법적으로다가 법을 위반해 가면 김어준 내보낸다? 그것도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새과시 같은 건데 이렇게 청원을 올리고 이런 찌라시들이 한번 써줌으로써 야 국민이 이렇게 원하는데 니들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그렇죠. 흔들고 이런- 싶어서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김어준 총수를 때리면 때릴수록 김어준 총수의 어떤 사회적 가치는 훨씬 점점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TBS라는 그 채널 때문에 김어준 총수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김어준 총수가 1990년 후반때부터 꾸준히 언론계에서 해온 역할이 있고, 그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팬덤이 만들어지고, 그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금 뉴스공장이라는 그 채널의 그 힘이 커진 건데, 그게 TBS에서 김어준을 쫓아낸다고 해서 김어준의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김어준이 불교 방송 가서 똑같은 채널 해도 똑같은 팬덤 그대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적폐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난동을 부리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꼭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의 목소리나 어떤 영향력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주니까요. 그러니까 진영 선동방송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데미지는 최소화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인 거야. 저쪽이 원하는 대로 막 흔들리면 안 된다. 전 일단 그렇게 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가장 큰 걱정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뺏기면 어떡하지? 그럴 일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